르완다는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이 나선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해발 1500m 고산지대, 야간 냉기와 물을 집어삼키는 화산토, 벼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옥스퍼드와 소르본의 천재들이 25년간 매달려도 해결하지 못한 식량난, 르완다는 세계 강대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르완다의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오. 제발 도와주시오. 국제 전문가들이 불가능 판정을 내렸고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만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비웃었습니다. 결국 포기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불가능을 박살내버렸습니다. 받은 것을 돌려주러 왔다는 짧은 한마디로 전 세계를 울린 이 나라.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루안다를 포기하세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때였죠. 르완다 관료 하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죠. 32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당신 보고서 때문에 이 나라가 포기당하는 겁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죠. 제 보고서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상황을 압니까?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나서 말하세요. 루완다에 와본 적이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2008년 봄이었습니다. 제네바 회의실. 창밖으로 레만 호수가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의실 안의 공기는 그 호수와 달랐죠. 싸늘했습니다. 르완다는 오래된 내전으로 아프리카 최빈국 중 하나가 된 나라였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전쟁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갉아먹었죠. 다행히 내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총성이 멈춘다고 굶주림이 멈추는 건 아니었습니다. 르완다 국민 대부분은 극심한 식량난에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죠. 결국 르완다 정부는 서구 선진국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유엔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테이블을 채운 건 세계가 인정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옥스퍼드 출신의 경제학자, 네덜란드의 수자원 전문가, 프랑스의 토양학자. 저마다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날의 답은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유엔 담당자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숫자들이 쏟아졌죠. 식량 자급률 31%, 외부 원조 의존도 68%, 향후 3년간 연간 예상 부족분 23만 톤. 누군가 낮게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죠.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25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세계은행에서 18년, 유엔 긴급대응팀에서 7년. 그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불가능이라 쓴 보고서는 예외 없이 불가능으로 끝났죠. 키부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미 알았습니다. 이 고도에 이 기후 조건. 아, 여긴 끝났구나. 누가 오든 불가능하다. 키부가 딱 그랬습니다. 해발 1500m 고산지대.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었죠. 첫째, 물 문제였습니다. 고원지대라 물길 자체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겹게 물을 대도 화산토가 순식간에 흡수해버리죠. 논에 물이 고일 틈이 없습니다. 둘째, 기온 문제였습니다. 낮에는 따뜻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고산지대 특유의 기후였죠. 벼는 밤 기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성장을 멈춥니다. 성장이 멈추면 결국 죽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계산은 끝난 거였죠. 3시간이 넘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관계 시스템 개선안, 대체 작물 가능성, 외부 원조 확대 방안. 저는 끝까지 듣고만 있었습니다. 반론할 필요조차 없었죠. 아무리 훌륭한 방안을 내놓아도 근본 문제는 기후였으니까요. 기후는 설계도로 바꿀 수 없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앉은 채로 천천히 입을 열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부 지역에서의 벼농사는 불가능합니다. 밤 기온은 벼가 살 수 있는 한계 아래입니다. 물을 끌어와도 화산토가 전부 빨아들입니다. 이건 의견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현실을 말한 것뿐이죠. 누군가 반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농민들이 소규모 재배를 시도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소규모 재배와 식량 안보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23만 톤이죠. 텃밭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반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죠.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르완다 정부 측 대표단. 나이든 관료였습니다. 양복은 낡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회의는 이미 초과되어 있었죠.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그를 바라봤죠. 그리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 우리처럼 가난했지만 스스로 일어선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시아의 한국에게 부탁해봅시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침묵이었죠. 한국. 저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25년의 직관이 즉각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관이 저에게 말하는 건 딱 하나였죠. 그들은 이 환경을 모릅니다. 한국이요? 아니, 거기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나라가 아프리카 고산지대 농업을 알기나 합니까?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 남아있던 전문가들 사이에서 프랑스 토양학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수자원 전문가도 팔짱을 끼며 거들었죠. 동남아시아 벼농사 방식 들고 오면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키부는 동남아시아가 아닙니다. 기온도 다르고 토질도 다르고 물 환경도 완전히 다르죠. 거기다 고산지대 특유의 야간 냉각까지. 경험 있는 전문가들도 이미 손을 든 곳입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서류를 챙겼습니다. 굳이 끼어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그 르완다 관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양복, 흔들리지 않던 눈빛, 그리고 그 목소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절함이 데이터를 바꾼 적은 없었습니다. 회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르완다 관료가 직접 한국농촌진흥청에 연락을 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다시 파일을 펼쳤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답이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검토도 없이 현장 조사도 없이 데이터 분석도 없이 연락을 받은 그날 바로였습니다. 세계은행도 유엔도 어떤 선진국 기관도 이런 결정을 이렇게 빨리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 조건을 따지고 성공 가능성을 계산하고 예산과 인력을 검토하는 게 이 바닥의 상식입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예외를 본 적이 없었죠.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감정으로 내린 결정이군. 그리고 감정으로 내린 결정이 냉정한 데이터를 이긴 경우를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엔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토렌 씨, 한국이 수락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잠깐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키부의 기온과 토양은 아무도 바꿀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꽤 의욕적이라고 하던데요. 의욕이 밤 기온을 올려주진 않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적 속에서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며칠 후 한국 농업 전문가팀이 르완다 키부로 출발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인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농업 전문가, 토양 분석가, 수자원 기술자까지 제법 갖춰서 떠났죠. 그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농업 컨퍼런스에서 한 유럽 전문가가 저에게 직접 물어왔습니다. 토렌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이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기후입니다. 키부의 야간 기온과 화산토 조건은 의욕이 넘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키부 기상 데이터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야간 기온 수치, 화산토 흡수율, 연간 강수 패턴. 숫자들은 석 달 전과 한 글자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천천히 훑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현장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25년 동안 배운 단 하나의 진실이었죠. 며칠 뒤 한국팀이 키부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평지를 찾는 게 아니라 경사를 따라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산비탈을 깎아가며 물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이군. 하지만 성실함이 화산토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결국 포기할 겁니다. 현장 보고서가 올라오기 시작한 건 한국팀이 키부에 도착하고 나서 2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저는 첫 보고서를 받아들었을 때 대수롭지 않게 펼쳤습니다. 어차피 예상 범위 안의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죠. 초기 현장 조사, 토양 분석, 인프라 현황 파악. 2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어느 나라 팀이 작성하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팀은 현장 조사를 마치자마자 기존 방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국제농업 전문가들이 제안했던 평지형 경작 방안도 네덜란드 팀이 설계했던 관계 시스템도 전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선택한 건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경사를 따라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산비탈을 깎아서 단을 만들고 그 단마다 논을 앉히는 계단식 구조였습니다. 물 흐름을 분석하고 경사각을 계산하고 흙을 쌓아 올렸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한국팀은 남의 나라에서 자신의 일처럼 하루 종일 일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계단식 구조가 새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수천 년 전부터 써온 방식이죠. 문제는 키부가 동남아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모양이 같다고 결과가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주가 더 지났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큰 기대 없이 펼쳤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에서 또 손이 멈췄습니다. 계단식 구조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 아래쪽에 저수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죠. 경사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을 아래로 모아서 저장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설계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고원지대라 물길을 만들기 어렵다는 문제. 화산토라 물이 땅 아래로 빠져나간다는 문제. 이 두 가지를 경사 자체를 이용해서 동시에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발하군.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야.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조가 영리하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야간 기온이었습니다. 물을 확보한다고 해도 밤마다 기온이 떨어지면 벼는 버티지 못합니다. 그건 어떤 설계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죠. 세 번째 보고서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치다가 첨부된 사진 한 장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논에서 싹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싹이었습니다. 아직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높이였죠. 하지만 분명히 싹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기상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기간 키부의 야간 기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숫자가 제 예상 범위 아래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파종 시기, 품종, 재배 방식.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습니다. 뭔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어딘가에 있었죠.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아직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링 팀에 연락했습니다. 현장 상황 추가 보고 요청합니다.
특히 야간 기온 대응 방식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보고는 사흘 뒤에 왔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기존 방식대로 진행 중.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는데 싹이 올라왔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보고가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제 계산이 틀렸거나. 저는 파일을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싹이 올라왔다고 수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야간 냉해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되면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키부 파일을 쉽게 덮지 못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토렌 박사님, 어젯밤 키부 야간 기온 섭씨 9도입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9도. 벼가 버틸 수 있는 한계치보다 4도 아래였습니다. 모니터링 팀 연구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작물 이상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잎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예상했던 숫자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죠.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온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첨부된 사진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푸르게 올라오던 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잎 끝이 노랗게 변해 있었고 일부는 이미 갈색이었죠. 벼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마저 넘겼습니다. 구역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논 전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덮고 기상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낮 기온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고산지대 특유의 냉각이 시작됐고 기온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보고서에 경고했던 그 숫자. 키부의 야간 기온은 정확히 그 온도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측이 맞아 떨어지자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저는 늘 이런 순간을 봐왔습니다. 희망처럼 보이던 것들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 그리고 그 무너짐이 제 계산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순간이었죠.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열흘 뒤 보고서는 짧았습니다. 대부분 구역 전멸. 현장 작업 중단 논의 중.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전멸. 단 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단어 안에 담긴 게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었죠. 수십 명이 수개월간 쌓아 올린 것들이 한 번의 야간 냉각 앞에서 전부 사라진 겁니다. 계단식 논도, 저수지 시스템도, 그 모든 노력도. 기후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유엔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키부 현황 보고서 확인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네. 저희도 방금 받았습니다. 현장팀 철수 일정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적 속에서 수화기 넘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토렌 씨, 한국팀이 아직 포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건 그쪽의 선택이죠.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네바 회의에서 제출했던 최초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야간 기온 한계치, 화산토 흡수율, 물 공급 불가 조건. 모든 항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키부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한 가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팀은 전멸 판정을 받고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요? 데이터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팀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겁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철수 통보인가?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토렌 박사님, 저희 팀이 한 가지를 더 시도해 보려 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의 오후 햇살이 레만 호수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냉해를 버틸 수 있는 종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공수했습니다. 어떤 종자입니까? 저희가 1970년대 극심한 식량난을 겪으면서 직접 개발한 품종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통일벼입니다. 저는 잠시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떠올려 봤습니다. 통일벼.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던 시절 정부 주도로 개발한 품종이었죠. 하지만 수확량에 최적화된 품종이지 냉해 저항성이 특별히 높은 품종이 아니었습니다. 제 데이터베이스 어디에도 통일벼가 고산지대 야간 냉각을 버텼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통일벼를 키부에서 쓰겠다는 겁니까? 네. 종자는 이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냉해 저항성 데이터가 있습니까? 한국에서 검증된 자료가 있습니다. 키부 조건에서 검증된 자료입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하려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데이터 없이 진행하겠다는 건 도박입니다. 압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게 마지막 선택입니다. 남의 나라 일에 이토록 절박하게 매달리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는 겁니까? 전멸 판정까지 받았는데.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토렌 박사님, 저희 한국은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나라였죠. 힘없고 가난했던 그 시절, 저희는 수많은 나라의 도움으로 버텼습니다. 도움을 받아본 저희들은 그 절실함을 알기에 르완다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토렌 박사님, 지금 키부의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1%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이상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받은 것을 나눈다. 말로는 쉽습니다. 하지만 전멸 판정을 받은 땅에서 검증되지 않은 씨앗을 들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건 계산으로 나오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한국이 가장 어두웠던 그 시절, 세계는 한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들고 온 군인도 있었고 식량을 들고 온 나라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손들 위에서 다시 일어섰죠. 한국은 그 빚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르완다에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세계가 한국에 했던 것을 이제 한국이 르완다에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제 계산이 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일벼 파종 후 3주가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책상에 앉아 키부 기상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기온이 또 떨어졌습니다. 영상 8도. 제가 처음 보고서에 경고했던 그 한계치 아래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려다 멈췄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온에서 버틸 수 있는 품종은 없었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통일벼 전 구역 생존 확인. 성장 지속 중.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기상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야간 기온, 화산토 흡수율, 냉해 한계치. 모든 숫자가 불가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생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두 화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일주일 뒤 보고서가 또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번엔 망설임 없이 바로 펼쳤습니다. 그리고 숫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성장 속도가 예상치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야간 냉각이 반복되는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았죠. 다른 품종들이 전멸했던 바로 그 땅에서 통일벼만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제네바의 아침 햇살이 레만 호수 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속으로 계속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 대체 무엇을? 2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제 모델이 이렇게 크게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기후 조건도 맞고 토양 분석도 맞고 냉해 한계치도 맞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불가능을 가리키고 있는데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 계산 어딘가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인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장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데이터로 설명이 안 된다면 직접 봐야 했습니다. 키부에 도착한 건 사흘 뒤였습니다. 농촌진흥청 파견팀장 김상호 씨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고산지대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저는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과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과장됐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봐야 합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논이 살아있었습니다. 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푸른 벼들이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저는 이 땅에 전멸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땅이었습니다. 김상호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토렌 박사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한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벼가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벼 한 포기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손으로 잎을 만져봤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틀렸습니다. 제 모델이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제가 놓친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일벼의 냉해 저항성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씨앗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씨앗을 들고 온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포기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확이 시작됐다는 연락이 온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확. 그 단어가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죠. 불과 2달 전 저는 이 땅에 전멸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확이라는 단어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키부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논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르완다 농민들이 낫을 들고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숨을 참고 있는 침묵이었죠. 김상호 팀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낫이 내려쳤습니다. 벼 이삭이 잘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1명이 2명이 됐고 2명이 10명이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수백 개의 현장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창고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마니가 쌓였습니다. 하나가 둘이 됐고 둘이 열이 됐죠. 김상호 팀장이 수확량을 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손이 굳었습니다. 예상치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델에서 계산했던 최대치를. 이 땅에서, 이 기후에서, 이 토양에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김상호 팀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죠. 저희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광장에 솥이 걸렸습니다. 장작이 타오르면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땅에서 이 냄새가 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3, 3, 5. 그리고 점점 더 많이. 작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맨발인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눈을 봤습니다. 크고 까만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 난민 캠프에서 수없이 봐왔던 눈빛이었죠. 배고픔이 일상인 아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밥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밥을 한술 떴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천천히 입에 넣었죠. 저는 그 아이의 표정을 봤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나이든 르완다 주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굶지 않아도 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수확량 수치, 야간 기온 기록, 토양 분석 결과.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모든 숫자가 제 예측과 달랐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저는 천천히 파일을 덮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가슴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키부에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되돌림이었습니다. 70년 전 세계가 한국에 했던 것을 한국이 지금 르완다에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되돌림이 이 땅을 바꿨습니다. 처음으로 데이터 밖의 세계가 보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네바 사무실에 앉아 르완다 관련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표지를 넘기는 순간 첫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키부 지역 식량 자급률 74% 달성. 아프리카 고산지대 농업의 새로운 기준. 저는 그 숫자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74%. 제가 처음 제네바 회의실에서 봤던 숫자는 31%였습니다. 불과 2년 사이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르완다 경제 성장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프리카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국제 언론이 아프리카의 기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덮지 못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가 포기하라고 했던 그 나라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르완다 정부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모델로 삼겠습니다. 저는 그 한 문장을 읽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레만 호수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네바 회의실에서 제가 불가능이라고 했던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성명을 읽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국제식량안보 컨퍼런스 강단에 섰습니다. 4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옥스퍼드, 하버드, 소르본. 그리고 유엔과 세계은행에서 온 얼굴들. 저는 그 자리에서 20년 넘게 서왔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선언해왔죠. 한 번도 망설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죠. 저는 잠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에는 몇 년 전 제네바 회의실에서 함께 키부 포기를 결정했던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토양학자, 네덜란드 수자원 전문가. 그들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키부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틀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냉방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70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세계의 손을 잡고 일어선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그 손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르완다에서 그 온기를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통일변은 그냥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을 직접 겪어본 나라가 그 고통을 기억하며 만들어낸 씨앗이었습니다. 전멸 판정을 받은 땅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건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만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데이터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농업기술 강국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돌려주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됐고 열이 됐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그 박수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죠. 강연이 끝나고 복도에 혼자 서 있을 때였습니다. 김상호 팀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박사님, 올해 키부 수확량입니다.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제 최초 보고서 예상치의 3배였습니다. 저는 복도 창가에 기댔습니다. 제네바의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키부 마을 광장에서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고 눈을 감았던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에게 밥을 준 건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밥 안에는 단순한 쌀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70년 전 누군가에게 받았던 그 손길이 담겨 있었습니다. 굶주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기억을 씨앗 안에 담아서 지구 반대편까지 들고 온 것이었죠. 그리고 그 씨앗이 결국 이 땅을 바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닫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25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계 너머에 있는 것들을,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살리는 나라였습니다.